고뇌에 찬 모습으로 수없이 오갔을 소년. 카프카의 꿈이 자라던 골목과 거리, 그가 살던 작은 생가는 허물어지고 현대식 건물이 들어선 자리, 지금은 카페가 운영 중이며 건물 벽 모서리에 그의 부존만 저렇게 걸려있다. 풍부한 해석을 낳는 그의 문학은 아버지의 존재를 어두운 그림자로 묘사했고 가장 인상적인 인물로 등장시키며 거칠고 오만한 상점주인 가부장 아버지를 혐오스러운 폭군으로 서술하기도 했다. 1919년에 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자서전에서 그의 내면에 무능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위압적인 아버지 때문이라 생각하며 그 틀에서 탈출하려 혼자 결혼해 아버지가 되는 생의 실패를 문학으로 엮어냈다고 도피 사실을 고백했다. 또한 자신의 의지가 아버지로 인해 피폐해진 갈등을 반영한 작품이 1916년에 쓴 판결이다. 특히 산문에 능한 카프카는 현혹될 정도로 간결하게 써낸 글은 갈망과 허사로 만들어내는 천부적 소질을 타고난 작가로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던 불안과 절망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 성인이 되어서도 멀어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철저한 유대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유대 예배와 의례는 마지못해 흉내내는 정도였던 그가 언어나 문화면에서는 독일인에 가까웠고 작은 것에도 죄의식을 느꼈을 만큼 소심하고 온순한 소년이었던 카프카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엄격한 규율을 알트슈타트 고등학교에서 모범을 보였고 교사들 또한 좋게 평가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제도와 기계적 암기로 학습의 고전을 강조하던 인문과학의 비인간화에 반항이 움트기 시작했고 이것이 기성사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성인이 되어 자신은 사회주의자며 무신론자라 선언하기에 이른다. 또한 카프카는 사회주의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섰고 1차 대전 이전에는 무정부주의자 회합에도 참석했으며 말년에는 사회주의화된 시오니즘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시오니즘이란 과거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그들 조상의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대 민족 국가를 건설하자는 민족주의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 카프카 내면은 수동적 본능으로 정치한 방관자였다. 유대인들이 프라하 독일인 사회에 고립되면서 지식인들은 정치 문화의 열망으로부터 소외된 상실감이 컸고 카프카 역시 이곳에 있던 일부 독일계 유대 문학인들과 친하게 지내다 1902년 막스 브루트를 만나는데 이것을 계기로 친구가 되어 카프카의 글을 독려하며 좋아했던 이때가 카프카가 프라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다. 이때 막스 브루트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니 만났더라도 브루트가 그의 유언을 따랐더라면 카프카 작품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1906년 학위를 받고 다음해 보험회사에 취직하지만 긴 근무 시간과 엄격한 업무 때문에 글쓰기에 몰두할 수 없었던 카프카는 1908년 프라하 보헤미아 왕국 준국가기관인 노동자 상해보험에 근무하던 중 폐병에 걸려 1917년까지 머물다 1992년 연금을 받으며 은퇴한다. 그의 책 소송과 성, 아메리카는 고독의 3부작이라 불리는 미완 소설로 1914년에 시작해 1924년 폐결핵으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것을 친구이자 편집자인 막스 브루트에 의해 사후에 출간된 작품이다. 미완작이긴 하나 소송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카프카의 사상과 문학의 깊이에 천재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작품인데 시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어 짧게 소개한다. 소송, 이 책은 현대 관료주의 광기를 예언이나 한 듯 K가 법원의 소송에 맞서 몰락해 가는 과정이 비대해지는 관료주의
그 폐단으로 인해 파괴되는 인간상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 우리 현실과 많이 비슷하다. 책의 줄거리는 은행에 근무하는 요제프 K가 30번째 생일날 갑자기 소송에 휘말리는데 K는 어떤 제목으로 왜 소송당하는지 알 수 없었고 심지어 변호사도 법원 판사도 소송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K가 여전히 소송 사유를 모른 채 점차 기진맥진해 가다 다음해 생일날 2명의 집행관에 의해 채석장으로 끌려가 아무 저항도 못하고 처형되는 마지막 부분, 이 죽음의 채석장, 그것은 결코 카프카의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지난 우리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은가. 쿠데타로 탄생한 살벌한 권력에 의해 죄 없이 끌려와 형벌을 받던 수많은 민주투사들과 아무런 이유 없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던 사람들. 그 무법천지의 법정 판결, 지금 모두 무죄로 밝혀진 어처구니 없던 그 악몽의 잔인한 악마들이 지금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그 일들이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다. 타성에 젖은 권력남용은 세월 지나도 진행 중이며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들의 상실된 인간성은 미친 하이에나가 되어 저항하기 힘든 타겟을 정하고 벗어나기 힘든 올무를 씌워 제물로 삼는 일이 최근까지 이어졌다. 그것이 바로 2013년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탈북 공무원 유우성을 간첩으로 모은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던가. 증거라던 엉터리 조작 사진은 구글 위치 기록에 의해 확인되었고 중국 현지에 확인시키며 파고든 집념의 민변 장경욱 변호사 노력으로 무죄를 밝힌 이 부끄러운 사실이 지금 우리 현 주소다. 지금까지 저들의 드러나지 않은 범죄는 또 얼마나 될지, 불특정 다수 누구든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의 덫에 걸린 희생양들은 또 얼마나 많을지. 법관, 본연의 책무를 팽개친 그 알량한 법관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춤추는 이 서글픈 현실이 카프카의 소설과 다를 게 뭐 있단 말인가. 당연한 우리의 주권 민주주의, 이것을 쟁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열사들 아까운 목숨과 수사들의 피와 땀을 요구했던가. 아직은 미완의 민주주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철옹성 카르텔 특권층이 지배하는 나라. 이것이 어쩌면 요원하리란 서글픈 마음으로 책 속 채석장을 다시 떠올린다. 카프카는 3명의 여동생 옐리, 발리, 그리고 오틀라. 아깝게도 3자매는 모두 2차 대전 중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유배되어 살해되고, 그 중에서 특히 오틀라와 가장 가까웠던 카프카는 어려운 현실에 얽매여 낮에는 일에 시달려야 했고 주로 밤에 글을 쓰던 그의 고된 이중 생활이 괴로운 고문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그 갈등에서 비롯된 성향은 부부 생활에도 영향을 끼쳐 금요의 태도는 펠리체 바오와의 관계를 어렵게 했고, 그녀와 2번이나 약혼했다 헤어지는 아픔 끝에 만난 밀레나 에젠스카 폴라크 사랑 역시 어려움에 부딪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 힘들어진다. 1917년 폐병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자주 요양원 신세를 지다 1923년 아버지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글쓰기만 전념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간 후 사회주의자인 젊은 유대 여성 도라 디만티와의 우정으로 다시 용기를 얻지만 1924년 겨울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베를린 체류는 짧은 기간에 끝난다. 카프카는 자신의 죽음을 오랜 꿈에서 깨어나는 수단으로 삼았고, 도라 디만티와 함께 프라하에 잠시 머물다 1924년 6월 3일 빈 근거의 키울링 요양소에서 디만트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고 유해는 프라하로 옮겨 유대인 신공동묘지에 묻힌다. 1883년 7월 3일 프라하에서 출생한 카프카의 국적은 독일이며 그의 책들은 대부분 사망 후 출판된 것들로, 그 중에서 심판과 성은 20세기 인간들의 불안과 소외를 다룬 작품으로 유명하다. 문학의 선구자
실존주의 카프카. 유대인 출신 체코 작가로 사후 독일에서 더 유명해졌으며 중산층 유대 상인 헤르만 카프카와 율리의 르비 장자로 태어난 그는 죽을 때까지 마지란 짐의 무게를 벗지 못했고 유대 법률을 배우며 천부적 기벽으로 감성적 기질의 섬세함은 목의 혈통을 닮은 것 같다. 카프카는 전위 문학을 주도하던 출판업자들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일부를 출판하는데 이것이 생전 출판된 어느 투쟁의 묘사에 수록된 두 편의 소설과 단편 산문집 고찰이다. 성숙된 예술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작은 1912년에 쓴 장편 판결과 변신, 1915년에 쓴 유행지에서와 1919년에 쓴 단편집 시골을 사며 간결하고 투명한 문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네 편의 후기 소설집 굶주린 예술가는 사후에 발행되었다. 카프카는 자신의 작품에 불안을 느껴 죽기 전 미발표 원고들을 전부 폐기시켜달라 부탁했지만 다행히 프로트는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 작품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유언 집행자였던 막스 프로트는 소설 심판, 성, 아메리카를 각각 1925년, 26년, 27년에 출판했고 단편집 만리장성을 쌓을 때는 1931년에 출판시켰다. 사실 짧은 시간에 카프카를 다 다룬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카프카만 수십 편 영상을 제작하고도 남을 것이기에 카프카가 궁금한 독자들은 챙겨보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카프카 생가태에서 카를교를 건너 오른편에 있고 틴 광장에서 오다 보면 소로길 중간쯤 있는 소박한 박물관이다. 살아온 날이 남겨둔 고단한 삶의 찌꺼기들이 그를 생각해야 하는 이곳은 화려한 것 없이 오직 그가 살다 간 흔적만이 살아 숨쉬고 있다.